한국의 음악 신동, 아시아에서 하는 클래식은 흉내내기일 뿐. 클래식 음악은 유럽의 것이다. 따라오려면 멀었다. 아니 불가능하다. 그렇게 믿어온 한 유럽의 저명한 음악 교수가 파리 기차역에서 단 한 명의 한국인 소녀를 만난 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이 단 하나의 바이올린 곡에 흔들린 거죠. 그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단 한 명의 어린 소녀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날은 그냥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하늘은 회색이고 바람은 차가웠고요. 저는 파리의 큰 기차역인 게어 디 라이언에서 제 제자 중 한 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2번 플랫폼 근처에서 뜨거운 커피 한 잔 들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다들 여행 가방 끌고 헤드폰 끼고 피곤한 눈으로 분주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정말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보였죠. 그러다 들렸어요. 어떤 소리였어요? 부드럽고 순수하고 빛으로 만든 속삭임 같았어요. 기차 소리도 아니고 누군가의 휴대폰 벨소리도 아니었어요. 음악이었어요. 근데 그냥 음악이 아니었어요. 진짜 라이브 음악이었어요. 바이올린 소리였죠. 제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사람들도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아예 걸음을 멈췄고요. 고개를 돌려 그 소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를 봤어요. 기차역 한가운데에 설치된 커다란 피아노 옆에 서 있었어요. 파리시에서 만든 플레이미라는 예술 프로젝트의 일부였는데 누구나 연주할 수 있게 해놓은 피아노예요. 대부분은 그냥 무시하거나 장난처럼 시끄러운 음악만 치곤 했어요.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마법 같았어요. 그 소녀는 작았어요. 아마 10살쯤 되었을까요? 하얀 코트에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고 검은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어요. 손에 든 바이올린은 거의 몸통만큼 컸어요. 눈을 감고 있었고 활을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춤추듯이요. 전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소리는 공중으로 떠올라서 공기를 가득 채웠고 주변 모든 사람들을 감쌌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폰 보느라 바빴던 사람들이 전부 멈췄어요. 한 엄마는 아기를 안아서 음악을 들려주고 있었고 정장을 입은 남자는 입을 약간 벌린 채 멈춰 서 있었어요. 심지어 비둘기들조차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한 소년이 아마 10대쯤 되어 보였어요. 그녀 옆 피아노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없었고 아무런 준비도 없어 보였는데 둘의 음악이 연결됐어요. 그가 잔잔한 코드를 치면 그녀가 따라갔고 그녀가 리드를 하면 그가 따라갔어요. 완벽한 호흡이었어요. 말없이 음으로만 대화하는 두 오랜 친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전 그걸 보면서 뭔가 가슴 한가운데가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확히 뭔지 몰랐어요. 호기심일 수도 있고 질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깊은 뭔가였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어요. 처음엔 12명 정도였는데 곧 10명, 100명 가까이 되었어요. 폰을 들고 촬영하는 사람들, 플래시가 터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음악만 흐르고 있었죠. 저는 한 발짝 더 다가갔어요. 누구지? 저 아이는 누구야?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었지? 어떻게 저렇게 어린 애가 저렇게 연주할 수 있지? 그때 제 옆에 있던 누군가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한국 아이래요. 전 눈을 깜빡였어요. 한국? 턱이 살짝 굳어졌고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파리에서, 이 역에서 이런 음악을 이해가 안 됐어요. 팔짱을 끼고 일부러 눈길을 돌렸어요. 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운이지 뭐. 그냥 좋은 곡 외워서 친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이건 가짜가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 진짜 실력은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 바로 한국에서 온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요. 몇 년 동안 느껴본 적 없었던 감정 하나를 느꼈어요. 의심. 제가 아주 정성스럽게 쌓아왔던 세계. 유럽의 자부심, 클래식 음악의 권위, 전통과 규칙, 역사. 그 모든 개요. 빨간 목도리를 한 소녀에 의해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 그날의 시작이었어요. 제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한때는요, 세상이, 특히 제 세상이 완벽하게 잘 짜여진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전 오토 펠트 교수예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왕립음악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학교 중 하나예요.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그냥 음악 선생님이 아니에요. 클래식 음악 선생님이에요. 베토벤, 모차르트, 쇼팽. 이 이름들이 제가 살아가는 기준이에요. 저의 일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음을 치는 법이 아니라 음악을 느끼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에게 음악은 신성하고 진지하고 깊고 감정적이고 진짜여야 해요. 그리고요, 진짜 음악은 유럽에서 나온다. 전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똑같은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유럽이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이야. 다른 나라들은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창조는 못해. 연습은 하겠지만 진짜 이해는 못해. 저는 그걸 의심 없이 믿었어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더더욱요. 누군가 그 한국인 피아니스트가 콩쿠르에서 우승한 거 봤어? 라고 물으면 겉으로는 공손하게 고개 끄덕이며 말했죠. 네, 아주 테크니컬하네요. 하지만 속으로는요, 쟤네는 그냥 빠르게 치는 법만 알지 감정은 없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왔었어요. 일본, 중국, 심지어 미국에서도요. 근데 유독 한국 출신 학생이 지원하면 제 마음속 어딘가에 벽 하나가 딱 생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미움은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자존심이었어요. 제 세계에는 규칙이 있었거든요. 유럽이 음악을 만든다. 다른 나라들은 즐길 수는 있어도 이끌 수는 없다. 소유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년 넘게 살아왔어요. 매일 아침 저는 왕립음악원의 높은 정문을 지나 대리석 조각상과 금으로 장식된 문을 지나며 들어갔어요. 반짝이는 바닥 위로 제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릴 때면 내 자리는 여기야 라는 느낌이 들었죠. 수업에서는요, 학생들이 똑바로 앉아 있었고 제가 질문하지 않으면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제가 늘 말했거든요. 음악은 오락이 아닙니다. 예술입니다. 바흐의 구조, 브람스의 복잡함, 드뷔시의 색채감. 그에 대해 강의했죠. 누가 현대 음악 얘기하거나 심지어 K-파프 얘기라도 꺼내면 전 눈을 굴렸어요. 한 번은 학생이 묻더라고요. 교수님, 이 한국 작곡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악보를 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한국 음악은 너무 젊어요. 우리는 거장들에 집중합시다. 지금 생각하면 차갑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다가 결정타가 왔죠. 제가 가장 좋아하던 카페가 문을 닫았어요. 그건 단순히 커피 마시러 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제 안전지대였어요. 백그라운드로 쇼팽 음악이 부드럽게 흐르고 벨벳 의자에 창가에는 오래된 음악책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어느 비오는 오후 문 앞에 갔더니 잠겨 있었어요. 유리에 쪽지가 붙어 있었죠. 폐업합니다. 15년간 감사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가 한숨 쉬며 말했어요. 길 건너에 새로운 카페 생겼어요. 한국 음악 카페래요. 요즘 젊은 애들 거기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못 따라가겠더라고. 그 순간 가슴을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제 카페가 한국 음악 때문에 사라졌다고요. 그날 밤 잠도 못 잤어요. 유럽 악보들로 가득한 제 책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제 세상이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그게 싫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요, 그 기차역에서 그 소녀를 봤을 때, 그녀의 음악을 들었을 때, 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만약 그게 진짜라면, 그녀의 음악이 진짜라면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애써 그녀를 잊으려 했어요. 그 작은 한국 소녀, 바이올린을 켰던 아이 말이에요. 하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음악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반복됐어요. 부드럽고 강하면서도 감정이 가득 담긴 소리. 단순히 잘했다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건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게 저를 두렵게 만들었어요. 제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죠. 그냥 우연이야. 운이 좋았던 순간이었을 뿐. 아마 그 곡 하나만 1000번쯤 연습했겠지. 누가 하나하나 가르쳐줬을 거야. 감정까지 어떻게 표현하라고. 그런데 아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선 알았거든요. 그 음악은 그냥 외운 게 아니라 진심으로 느낀 거였어요.
저였어요. 그리고 그 느낌이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녔어요. 저를 괴롭혔어요. 며칠 뒤 저는 음악원 제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어요. 벽엔 익숙한 책들이 가득했죠. 베토벤, 브람스, 바르톡. 제가 신뢰했던 이름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빈의 겨울은 늘 추웠지만 참 아름답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유난히 더 춥게 느껴졌어요. 피아노 뚜껑을 열고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려놨어요. 뭐라도 연주해 보려고 했죠. 그런데요, 아무 곡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손은 뻣뻣했고 마음은 텅 빈 느낌이었어요. 전 연주를 멈췄고 피아노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왜 이러는 거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저는 25년 넘게 가르쳐온 사람이에요. 콩쿠르 우승자도 키웠고 심사위원도 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스스로도 확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차역에서의 순간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산책을 나갔어요. 머리를 좀 식히고 싶었거든요. 도시는 조용했어요. 카페 불빛이 젖은 보도 위로 반짝였고 저는 문 닫은 카페 앞을 지나쳤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곳이요. 이젠 창문도 어둡고 텅 비어 있었어요. 바로 길 건너편엔 한국 음악 카페가 있었죠. 따뜻한 불빛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팝도 아니고 K-팝도 아니고 클래식이었어요. 한 소년이 무대에서 쇼팽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요. 테크닉은 완벽했어요. 깔끔하고 정돈된 연주였어요. 그런데 제 귀를 사로잡은 건 그게 아니었어요. 감정이었어요. 그 아이는 마치 음악을 살아온 사람처럼 연주했어요. 슬픈 음에는 진짜 슬픔이 느껴졌고 기쁜 부분에서는 그의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차가운 거리 위에 서서 가만히 바라봤어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한국의 음악가들은 자꾸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틀렸던 걸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영상 사이트를 열고 이렇게 쳤어요. 코리언 클래시컬 뮤직 퍼포먼스. 수백 개의 영상이 나왔어요. 하나 클릭했죠.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하는 10대 소녀. 그녀의 손은 건반 위를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그건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아름다웠고 살아있었어요. 그 다음엔 드뷔시를 연주하는 소년. 그 다음엔 현악 사중주. 그 다음엔 합창단. 하나하나 볼 때마다 할 말을 잃었어요. 몇 시간을 봤어요. 눈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어요. 밤 12시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스스로를 의심했어요. 조금이 아니라 정말 많이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 규칙, 벽, 자부심. 그게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요. 그 균열 사이로 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영상을 꺼도 불을 끄고 누워도 머릿속은 멈추질 않았어요. 온통 한국 학생들의 모습으로 가득했어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연주하고 작곡까지 해내는 소년들과 소녀들.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바로 열정. 진짜고 날 것 그대로인 열정. 그건 제가 처음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유럽에만 존재한다고 믿었던 불꽃이었죠. 하지만 그 열정이 거기 있었어요. 서울에도 부산에도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어린 학생들 안에.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진한 블랙커피를 만들고 부엌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바라봤어요. 제 마음속엔 떨쳐낼 수 없는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한국 음악이 진짜로 이렇게까지 뛰어난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나이 들어서 감정에 휘둘리는 걸까? 그래서 저는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의견도 감정도 말고요. 데이터로요. 음악원에서는 음악 콩쿠르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열고 검색했어요. 국제 피아노 수상자들 지난 10년간의 기록. 그리고 국가별로 필터를 걸었죠. 눈이 커졌어요. 한국이도 에브리웨어온 사방에 있었어요. 그냥 2등, 3등이 아니었어요. 1등. 계속해서 반복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미국에서 열린 대회들에서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패턴이었어요. 이번엔 바이올린 대회를 확인했어요. 결과는 같았어요. 작곡 부문도 찾아봤죠. 또 한국. 그리고 심사위원 명단도 검색해봤어요. 그 중에는 제 동료들, 심지어 제 스승님들도 있었어요.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멍했죠. 더는 그냥 친절하게 점수 준 거야. 더는 정치적인 거지. 이런 말은 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음악원 중앙 도서관에 갔어요. 거긴 오래된 나무서가, 유리창, 책 냄새로 가득한 아름다운 공간이에요. 전 늘 거기서 마음이 편했어요. 사서에게 물었어요. 혹시 한국 작곡가들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까? 사서는 약간 놀란 듯 또 약간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교수님. 몇 권 있어요. 많진 않지만 점점 늘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한 권의 책을 건넸어요. 얇은 책이었고 흰색의 단순한 표지를 갖고 있었죠. 제목은 현대 한국 작곡가들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 저는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그리고요. 읽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유럽 스타일을 따라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만의 목소리를 가진 작곡가들이었어요. 전통 한국 악기를 서양 음악과 섞어내고 자신들의 역사, 고통, 꿈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어떤 곡은 전쟁에서, 어떤 곡은 사랑에서, 또 어떤 곡은 가족의 전통 속에서 태어난 작품들이었어요. 전 그들의 음악을 한 번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판단했던 거예요. 순식간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왜 전 내 문화만이 좋은 음악을 만든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왜 감정에도 언어가 있다고 믿었을까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어요. 벽도 없어요. 오직 마음만 있어요. 그리고 한국 음악가들에겐 그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도 깊고 너무도 진심인 마음. 그게 저를 두렵게 했던 거예요. 만약 그들이 옳다면, 그들의 음악이 진짜라면, 그렇다면 지금껏 제가 옳다고 믿어온 것 중에 또 뭐가 틀렸던 걸까요? 저는 책을 조심스럽게 덮고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처음으로 화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의 준비가 된 느낌이었어요. 더 알고 싶다는 마음, 이해해보고 싶다는 마음, 어쩌면 변화할 준비가 된 마음.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그날 전 결심했죠. 여행 가방을 챙기고 여권을 들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목적지는 한국. 맞아요. 아시아에선 음악 같은 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 제가, 오토 펠트 교수가 이제는 직접 보기 위해 8,800km를 날아가고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 제자들에게조차요. 혼자서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비행은 길었어요. 12시간 동안 구름을 바라보며 제가 지금껏 믿어온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했죠. 잠도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작은 소녀의 바이올린 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어요.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녀 같은 아이들이 수백 수천 명이라면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느낀 건 소리였어요. 시끄럽다기보단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불빛은 반짝였고 상점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엔 제가 많이 어색했어요. 한국어도 못하고 간판도 못 읽고 손에 지도 쥐고 딱 전형적인 관광객처럼 서 있었죠. 하지만 제 안의 무언가가 계속 말했어요. 계속 가. 그래서 저는 ARIA 예술원이라는 유명한 음악 학원을 찾았어요. 조용한 골목, 작은 대문 뒤에 숨어있는 곳이었어요. 크게 홍보하는 간판도 없고 반짝이는 조명도 없이 그저 커다란 창문이 있는 심플한 건물 하나. 그 안에서는 희미하게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데스크에 물었어요. 수업 참관해도 될까요? 처음엔 망설이더니 제가 누구인지 소개하자 원장님이 직접 나오셨어요. 공손히 인사하며 말씀하셨어요. 오토 펠트 교수님, 저희도 이름 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좀 부끄러웠죠. 그들은 저를 작은 연주실로 안내했어요. 의자 20개 정도가 검정색 그랜드 피아노를 향해 놓여 있었고 한 10대 소년이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기대 없이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첫 음을 듣자마자 몸이 굳었어요. 그건 단순히 정확한 연주가 아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손가락은 절제되어 있었고 감정은 선명했어요. 음과 음 사이의 침묵, 템포에 밀고 당김, 프레이즈 속의 슬픔까지. 그 소녀는 전부 알고 있었어요. 목구멍이 꽉 막힌 듯 했어요. 이건 모방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소년이 끝내자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바이올린을 들고 일어났어요. 낯선 곡을 연주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한국 작곡가의 곡이었어요. 그 음악은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같았어요. 부드럽다가 날카롭고 오래됐지만 현대적이었고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 마음을 건드렸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얼른 닦았어요. 아직은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원장님이 학생들 앞에서 짧게 이야기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갔어요. 손이 살짝 떨렸어요. 제가 여기 온 건요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클래식 음악은 유럽에만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제게 다른 걸 보여주셨어요. 진실된 무언가, 강력한 무언가를요. 아이들은 수줍지만 자랑스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저한테 뭔가 하나 가르쳐 줘야 해요. 아이들은 웃었고 저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선생님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으로서. 그날 밤 저는 한강을 따라 걸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반짝였고 공기는 차분하고 상쾌했어요. 전 제 과거를 떠올렸어요. 제 자존심, 제 오만함 그리고 실수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음악은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니야. 음악은 그걸 사랑하는 모든 사람일 거야. 한국에서 온 그 소녀가 저에게 비로소 음악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깨우쳐줬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래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항상 까치튜브와 함께 해주세요. 복 물어옵니다.